벚꽃들이 엄청 많이 폈죠. 벚꽃길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차 세워놓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래요. 그래서 차도 막 어저께 엄청 밀린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자, 오늘 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다음 주가 중간고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수업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공부했던 거 기억해 두셨다가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레포트 제가 말씀드렸던 거 레포트 준비해 주시고, 음, 중간고사 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가지고 오셔야지 성적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제출 날짜에 대해서도 성적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제때 제출하셔야지만 음, 정확한 점수를 까먹지 않는다는 거 인지하시고, 중간고사가 28일인가? 그때쯤 시작을 한대요. 4월 말쯤에. 그 전에 이제 조금 힌트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제가, 다다음 주 정도의 힌트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 잘 하셔가지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사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가 이 밑에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때요? 답답하시죠? 답답하고 또 서로 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죠. 그건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 이상.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나 두 사람 이상이 서로의 생각들을, 서로의 의사나 정보들을 교환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나의 의도와 상대방의 의도가, 받아들이는 의도가 달라지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죠. 다르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의 핵심을 가지고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별이다 생각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람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달이라고 이해를 하면 그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내가 정확한 내 별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별이다라고 이해를 했을 때 의사소통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가시는 내용이겠지만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사소통이라는 건 첫째, 두 사람 이상이 의사소통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될 의사나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 정보나 그런 의사에 대해서 실제로 전달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정확한 내용으로 정확한 의미로 전달이 되었을 때 의사소통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의사소통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해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을 서로 잘 조정해 주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돼야지만 뭐 어떤 활동을 할 때 조절 가능한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됐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잘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잘 정보 전달을 잘 해줘야 되고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나 전략을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고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의 처리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처리 결과 역시 의사소통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꼭 말이나 정보 뭐 이런 것보다는 감정에 따라서도 전달을 해줘야지만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또한 의사소통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과정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만약에, 어떠한 별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별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부호화하고, 그걸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지각을 하고, 그 사람이 그 부호를, 내가 말했던 그 부호를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해서 이제 다시 피드백이 오는 과정까지, 이거를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부호화하고, 전달하고, 지각하고, 그다음에 부호를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다시 피드백까지 왔을 때 이 의사소통의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은 뭐야? 자, 먼저 의사 전달자인가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정보나 의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별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싶어. 그럼 그 별에 대한 생각을 부호화를 만드는 거예요. 기호나 뭐 부호화로 체계화된 뭐
뭐라 그래요? 부호하러 할 것 같으면 별은 5개의 뭐 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걸 기호나 부호화로 만들고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부호화된 정보나 의사는 선택된 경로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그 부호화된 전달을 받은 것은 일단 수신자에서 지각을 하게 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전달자의 처음 생각과 그러니까 전달해주는 나의 상대편의 처음 생각과 가까울수록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호화된 정보의 해석에 근거하여서 수신자는 그 정보가 가진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드백이 오고 가는 거죠. 자, 일방적인 의사소통과는 달리 쌍방적 의사소통에서는 서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져 전달자가 자신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하고 의사 전달자가 생각하고 부호하고 전달하고 지각하고 부호 해석해서 이해하는 것. 그래서 다시 피드백이 오게 되는 것까지가 이제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유형을 한번 보면요. 유형은 뭐 수직적 의사소통,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의사소통이 있겠죠. 거의 뭐 지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직적 의사소통. 그러니까 조직 생활의 중요한 요소죠. 이거는 큰 경영자라든가 아니면 관리자, 담당자가 밑에 주 구성원들한테, 조직원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전달해서 맞는 것들이 거의 이제 우리가 조직에 일어나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수직적 의사소통이라고 보고, 그다음 하향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간단하고 공통된 업무 지시로서 하급자는 직접 명령, 연수, 직무 규정이나 이와 유사한 다른 기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해서 지시를 받는다. 과업 및 그 과업과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한 근거와 관련돼서 의사소통 시 너무 적은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너무 많은 의사소통의 위험은 조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향적은 뭐예요? 밑에서 위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불평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위로 가게 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상향적 의사소통. 상향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아까 말했던 수직적이랑 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수평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팀원들끼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조정의 원천이 되고 있죠. 수평적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눠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 이렇게 기재가 됐을, 잘못 이해를 했을 경우에 갈등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죠. 갈등이라는 것이 있는데 갈등이 뭐야?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방해를 받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 이해를 해서 일어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갈등은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될 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격, 태도, 목표, 담당 업무 등 서로 다른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에서는 서로의 이해가 어긋나 많은 영역에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죠.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 해소를 해야겠죠.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잘 해소를 해야 됩니다. 선별적으로 갈등 해소를 하고 갈등 당사자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해야겠죠. 이해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원인 파악이에요. 원인 파악을 해서 갈등을 해소해야죠.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 갈등의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고 어떻게 잘못 이해를 했을 경우 그런 경우를 다시 또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원만한 조직 생활을 이룰 수 있고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게끔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책에 그냥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협상이라고 있어요. 요즘 협상의 개념은 뭐예요? 서로 합의하에서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협상은 제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관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합의,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는 거죠. 성공적인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 합의의 도출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 자, 협상은 이 경영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필수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직원들 간에서 분화가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잘 협상을 해주고 협의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조정의 역할도 경영자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협상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경영자는 협상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대를 연구를 해야 돼. 상대방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성격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그 사람에 맞게끔 서로 협상의 조건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조금 양보를 해라. 내가 먼저 한 발 뒤로 물러서 주는 것도 협상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죠. 먼저 양보하고 사안에 초점을 맞춰라. 엉뚱한 다른 것에 너무 주지 말고 문제가 일어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먼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최초의 제안에 대해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대편이 너무 과하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만 내가 좀 화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좀 안 맞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사안에 초점을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성자가 되는 해결책을 찾아라. 그러니까 서로 다 협상에 가장 좋은 거는 서로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방법이 가장 좋은 협상이죠.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라. 내가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편, 아니 그러면 제3자의 시선을 봤을 때는 또 더 좋은 협상의 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내가 좀 힘들거나 할 때는 그러니까 멘토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3자한테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은 협상의 틀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개방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돼. 내 단독, 내 독선, 이런 것은 조금 버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경영자들은 그렇죠. 너무 딱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것보다는 좀 열려 있어야죠. 개방적이고, 그래야지만, 밑에 구성원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권한위임이라고 해서 권한위임은 뭐냐? 내가 직원들이 맡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사결정을 넘겨주는 것을 권한위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경영자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직원들한테 만약에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파트, 네일 파트, 뭐 피부 파트 이렇게 따로 있다면 나는 경영자면 이 세 디자이너들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야. 헤어는 네가 담당해. 네일은 네가 담당해. 그다음에 뭐 피부는 B 선생님이 담당해. 이런 식으로 A, B, C로 권한 위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집중된 권한을 아래로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다 그거를 관리하려면 힘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그 A라는 선생님은 헤어 쪽을 다 담당을 하고 B라는 선생님은 네일 쪽을 다 담당을 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각각 그 사람은 그 헤어 쪽만 신경 쓰면 되는데 제가 하려면 어때요?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권한 위임을 줌으로 인해서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고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권한을 위임하지 못해 조직을 침체에 빠뜨리는 경영자들이 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 잘났다고 내가 다 혼자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침체에 빠뜨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다 하지 말고 나눠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권한이임을 꺼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 혼자 다 하려고 하느냐, 왜 꺼리는지를 한번 봤더니 힘을 잃게 돼 부하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위임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이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행동하게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불신과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비난이나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쉽고 재미있으며 빨리 할 수 있는 업무를 자신이 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한이임을 하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해질 줄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잘 못 내려놓으실 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내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제가 내 손님을 다 뺏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내가 경영자라면 그리고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다라면 분산을 시켜주셔서 그 직원들이 잘 자기 맡은 바 일을 더 잘 책임질 수 있게끔 한다면 훨씬 쉽고 재밌게 그리고 훨씬 능률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죠. 우리 미용실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권한위임 능력을 개발해보자. 어떤 업무와 결정권이 위임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무를 할 건지를, 네 A라는 사람한테 내가 헤어 파트를 줬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은 헤어 쪽만 결정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네일을 담당한 B 선생님한테는 네일 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결정권이 위임될 때는 명확한 규정을 줘야 돼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분명히 해라. 만약에 헤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는 너는 헤어에서 뭐 커트와 펌까지 완벽하게 여기까지 다 해. 나머지 것들은 하지 마. 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범위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하들을 참여시켜라. 권한이 이미 되었음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알려주라. 그러니까 알려야 되는 거죠. 이 A라는 선생님은 헤어 쪽은 다 이쪽에서 담당하실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고 구성원들한테, 조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생기지만 권위도 생길 수 있겠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하가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해라.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런데 그걸 내가 다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권한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잘 따를 수 있게끔 문제 해결 능력도 갖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그거를 더 좋은 방법, 그 다음에 통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경영자는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갈등과 이런 것들을 생기는 것들도 해소를 하고 내가 필요한 권한이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의도하는 모든 부분들을 잘 조절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야지 대인 관계에서도 좋고 조직 활동에서도 좋고 우리가 경영하는 데에서도 명확하게 더 많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뭐 헤어샵 아니면 네일샵을 운영할 수 있게, 토탈샵,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조직 설계와 그 조직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미용실이나 뭐 네일샵이나 이런 쪽의 조직들은 한정되어 있죠. 큰 샵들 같은 경우에 뭐 매니저라든가, 그다음에 헤어 디자이너, 그다음에 준 디자이너, 그다음에 스텝,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조롭죠. 근데 이제 큰 샵들 가면 어때요? 부원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실장님도 계시고, 이제 완전 이제 조직이 더 커져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 설계를 해야 되고, 조직 구조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 설계라는 건 뭐냐?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구성권과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배열시킴으로써 조직 구조를 결성하는 과정이다. 조직 설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면 구성권과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간의 관계나 조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들 사이에 상호 관련성에 의해서 생겨난 비교적 안정적인 조직 짜임새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조직 설계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요. 조직을 설계할 때는 어떠한 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전체적인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업무를 개별 구성원이나 집단에 의해서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나누는 겁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조직을 나눠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히 나눠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누어진 업무와 담당자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집단화시키는 겁니다. 나누어진 업무와 그러니까 마케팅이면 마케팅 부서, 인사과면 인사과, 그다음에 생산부면 생산과 이렇게 나누어 놓고 거기에 담당자들의 업무, 그러니까 업무를 성격에 따라서 집단화하는 거죠.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구성원이나 집단에게 배분한다. 그러니까 조직이 맡겨졌으면 거기에 맞춘 구성원들에 대해서 뭐지? 권한을, 권한을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책임도 있죠. 당연히 권한이 들어가면 책임은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에게 배분하고 구성원들에 의해서 수행된 일들이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통합될 수 있도록 조정해 줘야 되고 잘 진행되도록 평가해서 필요한 수정 조치. 항상 어떤 조직 위에서 뭘 설계를 하고 이루어지면요. 피드백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거든요. 차례대로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고 결정을 하고 어떠한 도출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위해서 잘 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조직 구성원들의 할 일들인 거죠. 직무슬개 원칙. 잠깐만요. 넘어가 버렸네. 잠깐만요. 자, 수정 조치에서 피드백이 꼭 필요하고, 이제 직무 설계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직이 이루어졌고, 조직 설계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조직에 따른 직무, 그 한 팀이라고 봤을 때 그 직무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설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맡아서 처리해야 할 과업들, 이거를 구체화해서 할당하는 과정이다. 여러 가지 과업을 적절히 배열하여서 직무를 구성하는 일, 조직 설계의 첫 번째 과제, 직무 단순화에서 직무 충실화에 이르는 여러 원칙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조직이 이루어졌으면 그 조직의 한 파트, 한 팀의 이제 직무, 일이 이제 과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 직무 특성, 중요한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별 집단화 및 조직화, 기능 조직. 기능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동일한 직무를 하는데 한데 모아서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생산부, 판매부, 자금부, 인사부 등으로 나누는 방식이 이제 직무적으로. 그러니까 일에 따라서 생산을 하느냐, 판매를 하느냐, 그다음에 돈을 담당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인사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직무별로 조직을 기능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화해서 조직을 만들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기계 설비나 장비와 같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능 영역별 전문성이 높아지고, 기능 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료들 사이에 전문 지식과 정보, 공유, 기능 전수가 쉽게 일어나고, 부서 안에서도 필요성이 조금 적게 되는 거죠. 단점을 보게 되면, 부서 사이의 의사소통이나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부서 사이라고 했어요. 그 직무 쪽이 아니라 부서, 그러니까 생산부, 판매부,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부서 사이의 의사소통이 조금 조절이 어려울 수 있고, 조직 규모가 커지면 문제에 대한 반응이 느려질 수 있고, 총괄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자 양성이 약간 어렵고, 조직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
자, 사업부 조직이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 조직은 보면 생산부, 뭐 판매부, 인사부 이렇게 나눠지고 사업부 조직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승용차 담당, 승합차 담당, 화물차 아니면 특수차 뭐 이렇게 담당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부 조직에는 특정 소비자 제품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기능이나 부서를 한데 모아 활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승용차 담당하는 사람, 버스 담당하는 사람, 화물차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국내를 담당하거나 해외라도 뭐 미주 아니면 유럽, 러시아, 중국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는 고객에 따라서 부서화하는 경우도 있죠. 초등학생들,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일반부, 이렇게 나눠서 담당할 수 있는 게 사업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부 조직에도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같은 사업부 내에서는 기능 영역 사이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짐으로써 업무에 대한 높은 주인의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독특한 요구라든가 제품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는 자원 활용 효율성이 낮아진다. 자원 분배를 둘러싼 정치화는 조직 전체 성과에 나쁜 영향을 준다. 사업부들이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 관계가 형성돼서 부서 간 협력이 어려워진다. 조직 전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업부별 이해에 집중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행렬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행렬 조직은 기능 조직과 사업부 조직을 결합해서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보완해낸 것이죠. 기능에 따라 직원들을 부서화한 다음에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별로 다시 집단화하는 행렬 조직은 복잡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뭐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팀을 만든다, 뭐 프로젝트. 하나의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거기에 맞는 팀을 조직을 해서 그거를 기능 조직과 그다음에 사업부 조직으로 또 맞춰서 나가는 거죠. 기능 영역 사이에 원활한 협력이 가능해지고 조직이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가장 필요한 것에 활용할 수 있고 구성원들이 부서와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업무 관련 권한이 부서로 위임되고 그래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디 보면 우리 회사 같은 데나 이렇게 보면 무슨 팀 있잖아요. 그런 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능숙한 뭐 대인관계 기술이 요구가 되죠. 그다음에 자원 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구성원들이 두 명의 상급자를 갖게 될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기능 조직의 상급자와 사업부 조직의 상급자가 두 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팀 조직 나오네요. 이제 팀 조직은 프로젝트별로 모였다가 해체되고 두 명의 상급자를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행렬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팀 조직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부서가 합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각각의 그러니까 조직의 팀이 뭐라 그래 상급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를? 부장? 부장들이 두 명의 부장이 있다라고 하면 팀 조직은 한 사람으로 이제 합치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결정해야 될 것을 한 사람에게 맞춰서 결정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모아가지고 이 두 명의 상급자를 없애는 거야. 한 사람으로 팀 조직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여기 나오네요. 명령을 받는 이중 구조를 없애고 구성원들의 팀 책임자로만 지시와 명령을 받게 하는 것이고 기존의 행렬 조직이 프로젝트 시작과 완수에 따라 구성과 해체를 갖는 성격인데 반해서 계속 유지되는 항구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팀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행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잠깐 뭐 어떤 핵심적인 것이 때문에 잠깐 모였다가 헤어졌다라고 보면 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을 보유한 종업원들로 구성되고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팀 조직이다.
자, 뭐 뷰티 산업의 직무 분석표 뭐 있네요. 요거는 한번 볼까요? 직업, 직군, 직무, 직위, 과업, 요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미용업, 요식업, 제조업 할 때 우리 그 업종 있죠, 업종. 업종별로 나눠지는 것이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직군은 뭐냐면 동일하게 유사한 직무의 집단,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 피부 미용사, 네일 아티스트, 그다음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뭐 이런 식으로 직군이 나눠지는 거예요. 직무는 직위에 해당하는 업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업무, 직위. 그럼 직위는 뭐냐? 특정한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일 또는 과업. 과업은 뭐예요? 그러면 특정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 요소는 과업 수행 시 나누어질 수 있는 최소 단위. 뭐 이렇게 뭐 정리가 되어 있네요. 뷰티 산업의 직무 분석표, 직무 분석 목적은 뭐냐? 조직의 업무를 계획적,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구성원이 담당할 일을 적절히 배분하고 그 배분된 일을 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채용과 배치, 이동 등 승진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이 행해진다. 업무나 작업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 업무나 작업의 흐름이 파악되어 이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므로 업무나 작업 활동의 체계적, 통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목적, 뭐, 인사고과의 기초 작업이 되고 인사고과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각 직무의 내용과 특성,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숙련도 등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직무 분석입니다. 목적이에요. 직무 분석의 결과는 구성원의 교육, 훈련 및 개발의 기준이 된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능력 등이 파악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교육, 훈련 및 개발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 분석 방법으로는 뭐 관찰법, 면접법, 그다음에 질문지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 분석 방법에는 체험해 보는 거예요. 직접 체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다음 종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뷰티 직무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미용실, 미용 아니면 헤어샵 아니면 뷰티 이쪽으로 미용에 관련된 우리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될 요인. 자, 조직을 설계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략, 기술, 규모, 외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전략이 뭔지, 그러니까 내 목표가 뭔지, 조직의 목표와 목표 달성의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 전략을 구분해가지고 전략을 택해서 조직에 적합한 구조적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조직 설계를 할 때는 전략,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잘 방향을 알고, 그 다음 기술, 외부로부터 투입되는 투입물에 받아들여서 어떠한 형태의 산출물로 변화하는 과정, 그래서 사용하는 기능, 지식, 정보 등을 일괄하여 기술하는 거죠. 기술의 형태에 따라 조직 설계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생산 기술, 대량 생산 기술, 공정 생산 기술로 나눌 수 있고 이 기술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직을 설계할 때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며 내가 규모를 어느 정도 할지 규모가 크게 클수록 직무들이 전문화되는 정도가 높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몇 사람이 이 모든 의사결정을 도맡아서 할 수 없게 되어 권한이 분산되게 되는 거죠.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이 더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부 환경 대단히 중요하죠. 환경이 단순하고 안정적이어서 불확실성이 적은 경우에는 조직이 기계적인 유형에 가깝도록 설계되어도 별 어려움이 없지만 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클수록 보다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된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쉽게 흡수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갖춰야 된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설계할 때는 목표와 기술, 규모, 외부 환경들을 고려해서 조직을 설계하셔야만 성공할 수 있는 효과가 높아지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조직 변화할 때 외부 환경에는 뭐가 있냐면 경제 환경, 정치 환경, 기술 환경, 사회 문화 환경 등이 우리가 있죠. 요즘 대통령 탄핵되면서 분위기가 완전, 대통령이 뭐죠? 계엄령 이뤄내고 해서 완전 시장이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치적, 경제적 모든 것이 우리가 그 목표 달성을 하는 데는 외부 환경들이 상당히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 환경에는 뭐냐면 경영자의 의지와 결정, 그러니까 경영자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이 조직 변화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 구성원들이 창의적인 제안과 행동은 조직 효과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조직 변화의 영역, 조직 변화는 그 초점에 따라 목표와 전략, 기술, 직무, 구조, 문화, 구성원과 관련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변화에 따라서 경영자의 역할과 변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변화되면서 경영자의 역할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변화 노동을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 요구를 예측해서 조직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적극적 대처라고 합니다. 적극적. 그 다음 세 단계의 변화의 과정에서 해빙 과정, 변화 필요성 분석과 계획을 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계획해야겠죠, 경영자는. 그 다음에 변화 단계에서 변화 기법과 선택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를 할 건지 선택하고 실행해야 되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경영자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저항 원인이 뭔지 불확실성, 기득권 상실, 관점 차이들을 분석하고 네,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교육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협상하고 변화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의 중요성과 유형, 혁신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것들을 크게 변화시키는 노력을 한다. 혁신은 변화 영역에 따라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혁신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직 문화, 실패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분위기, 뭐 개방성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직 설계에 대해서도 잠깐 둘러봤고요. 다른 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미용실에 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용실의 조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의 조직. 잠깐만요. 우리 미용실의 조직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오늘은 어디 갔지? 잠깐만요. 음,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미용실 원장님들이 환경 분석을 하고 미용실 원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미용실은 어때요? 어깨너머로 그냥 보여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미용실을
네일샵이든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소비자의 요구가 과거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개별화됐죠. 기업 중심에서 어때요? 고객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요즘 여성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여성들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사회로 진출해 있고 1인 가족이 증가하고 소비 활동에 시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 이 요즘 소비자의 변화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용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자에게도 매력적인 산업으로 부각되어 수요를 초과해서 과잉 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용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화를 둬야 되고 미용실 나름대로의 그 무슨 나의 독특함, 유니크함 뭐가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미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용 기술의 보편화, 미용 기술은 이제 다 보편화가 됐어요. 기술은 평준화가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진 미용 기술의 도입을 용이하게 되고 외국 미용, 우리 옛날에 교육 받으려면 어때요? 비달이나 이런 데로 막 외국으로 막 가가지고 한 달씩 있다가 오고 교육받고 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요즘은 교육 프로 시스템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모든 교육을 바로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어때요? 인터넷으로 많은 것들이 널려 있죠. 정보가 막 늘려 있다라고 하잖아요. SNS나 이런 인터넷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이 미에 대한 수준들이 많이 높아져 있고 고객들이 요즘은 다 나도 알지 못하는 커트, 내가 헤어 디자이너지만 내가 미용실 원장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이제 내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막 찾아보고 그렇게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술은 보편화되어 있고 정보는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미용실 내부에 관리 직원이 있죠. 보통 매니저라고 합니다. 물론 1인 샵들도 있겠지만 이건 약간 좀 우리가 큰 미용실을 생각하고 큰 미용 산업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똑똑한 매니저 하나가 디자이너 열 안 부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매니저가 엄청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그 샵의 매출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는요, 미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술 내용들 이런 것들은 내가 기술은 없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고객을 시술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내가 섭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매니저의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디자이너의 능력과 특성에 따라서 고객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디자이너는 커트를 잘하고 어떤 디자이너는 염색을 잘해. 그러면 고객이 왔을 때 소개를 해주고 연결해 줬을 때 하러 오신 고객한테는 컬러를 잘하는 디자이너에게 연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가 높아지고 고객 만족도가 커지겠죠.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매니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정보 능력 소지를 하니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셔야겠죠. 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들어오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고객 응대를 되게 잘해야 되고 불평불만인 클레임 고객을 잘 유도를 할 수 있는 능력자여야 됩니다. 가장 매니저가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이 소통 능력이에요. 직원들과의 소통도 마찬가지고 고객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니저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원장님들이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똑한 매니저가 있으면 그 매장의 매출은 훨씬 더 업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니저가 있으면 이제 기술 직원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헤어 디자이너 아니면 네일 디자이너, 네일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피부 관리사, 두피 관리사, 이렇게 직접 시술을 하는 직원들을 우리는 기능사라고 합니다. 해당 분야의 미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와 건강에 대한 감각의 소유자, 내가 갖는 미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좋겠죠. 그다음에 고객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의 시술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유지되고, 직원의 적절한 활용, 그다음에 해당 기술에 대한 교류와 지도, 기능사들, 그러니까 미용사들도,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나
네일 아티스트나 이런 사람들도 이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크레임 같은 거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 직원이 있습니다. 보통 일명 말하는 스텝이라고 하죠. 기능사,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이제 기술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배우는 단계가 되겠죠. 어, 그래서 기능사, 매니저 등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해야 돼요. 고객과도 스태프들은 고객과도 소통을 많이 하죠. 샴푸실에서도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의사소통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인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죠. 하지만 기능사의 매출에 극대한 크게 자유를 하죠. 똑똑한 스텝이나 아니면 손빠른 스텝들은 디자이너의 매출을 거의 1.5배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역할도 아주 잘해야 되죠. 이직률이 많이 높죠. 스텝들은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울 수가 되면 이제 다른 샵으로 이직해서 나의 성장을 좀 더 높이죠. 제가 오늘 교육할 때도 오늘 이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했는데 오늘 교육할 때도 그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한 샵에 올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고, 어느 정도 됐으면 내가 이직을 해서 다른 교육을 나만의 것을 또 찾아 나가야 된다. 그 샵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다 배웠으면, 다른 샵으로 가서 그 다른 원장님, 다른 디자이너 쌤한테 배울 수 있는 걸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찾아가야 된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은 싫어하겠죠. 싫어하겠지만, 아니, 그 원장님한테, 아니, 안 떠나려면 원장님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그 직원한테 넣어줘야죠. 좋은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떠나지 않게끔 그걸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원장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한 1년 넘게 있으면 다른 샵에 가서 다른 거 배우고 또 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기술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뭐 헤어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배웠으면 거기에서 이제 알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게 또 그 샵에 맞는 좋아하는 그 샵에서 잘하는 걸 또 배울 수 있으면 그걸 내 것으로 가지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됐으면 또 다른 샵으로 이직해서 그 샵에서 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러고선 내 것을 만들었으면 그때 이제 내가 오픈을 하든지 아니면 디자이너가 돼서 이제 퀄리티를 높여서 큰 좋은 샵에 가서 내가 인센티브제로 일을 하시든지 뭐 하시게 되겠죠. 그렇게 가는 것이 이 미용하죠. 미용사의 길이죠. 이렇게 이직률이 많다. 이직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큰 샵에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 올 수 있게끔 해준다면 그것 또한 뭐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단축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요즘은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들 널려 있고 미용실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직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교육받으시는 선생님들도 원장님이실 수도 있고 뭐 디자이너 선생님이실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발전을 해주실 경영자라면 그러니까 경영자라면 내가 미용실에서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같이 경영자라면 밑에 직원들을 성장시켜서 그 직원들이 성장해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면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제시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보낼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다음에 외부 환경을 보게 되면 일단 고객이 있죠, 고객. 고객이 있고 경쟁 업체들, 타 미용실, 뭐 다른 옆집 미용실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협력업체, 미용사, 미용 그 뭐죠? 재료상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외부 환경을 한번 보게 되면 고객이 있어야 됩니다. 고객. 우리는 고객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고객이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월급 주는 거 아니고 고객님이 월급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객에는 아주 미용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고객의 분류가 있습니다. 고객은 기존 고객이 있고 충성 고객이 있고 잠재 고객이 있고 신규 고객이 있고 가망 고객이 있습니다. 자, 가망 고객은 뭐냐면 신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에요. 우리 샵에 있는데, 우리 샵이 여기 있어요. 있는데, 이제 널려 있는 게 가망 고객이에요.
그 고객이 우리 샵으로 들어왔어. 이러면 그거는 신규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고객이 되고 신규 고객이 됐다가 한참 더 이게 안 들어와.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고객이죠. 한 달, 한두 달 다니다가 이제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고객이 있고, 충성 고객은 누구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계속 우리 샵을 이용하는 고객이 충성 고객입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 그 기존 고객은 뭐 그 전에 있었던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존재해 있는 고객들이에요. 이렇게 고객은 가망 고객, 신규 고객, 잠재 고객, 충성 고객, 기존 고객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이런 개념들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쟁 업체 같은 경우는 지리적 경쟁자, 그러니까 바로 옆집이라든가 뭐 이런 경쟁자들이겠죠. 바로 옆집 미용실들. 그다음에 특화된 시술에 따른 경쟁자. 그러니까 내가 아이롱 폼을 잘해. 그러면 특화된 아이롱 폼에 잘하는 옆집 미용실. 이 되는 거고, 글로벌화된 경쟁자는, 뭐예요? 해외. 전 세계적으로, 미용실이 우리 글로벌한 경쟁 업체가 되는 거죠. 협력 업체들이 있죠. 우리 미용 재료 구입처들이 미용 재료 상들이죠. 그런 재료 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고객 프로그램도 요즘은 많이들 있잖아요. 뭐 핸드도 있고, 헤어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헤어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매출 관리도 해주고, 재고 관리도 해주고, 뭐 마케팅 전략을 기본 자료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협력 업체들이 외부 환경 요인이다. 그다음에 국가, 정치적 환경, 조세. 우리 세금 내잖아요. 그런 세금 내는 거에 대한 것도 환경 요인이다. 세금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도 미용 경영에 큰 차질이 있죠. 차별을 줄 수 있고. 산업 구조에 따른 제도, 그러니까 제도에 따른 그런 전치 환경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술적 환경. 첫 번째, 기술적 환경에 민감한 미용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술 발전은 수익을 제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미용 산업은 서비스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어서 일반 상품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 미용업은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제품을 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거지만 기술과 함께 고객한테 서비스까지도 같이 판매하는 그런 산업이죠, 우리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기술적 요소를 갖춘 인적 자원의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든가 스텝이라든가 뭐 이런 인적 자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게 미용 산업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환경에는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리고 고령화되어 있고 근무를 주 5일만 하는 사회 변화가 있죠. 그러면서 여가 생활이 많아지면서 미와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 욕구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미용업계의 발전과 시장 확대를 가지고 오죠. 많은 여유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회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용실을 더 찾게 되고 염색을 2달에 한 번 할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고 머리를 커트를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할 것도 매일 와서 커트를 해서 단정하게끔 할 수 있게끔 출근을 할 때 더 단정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문화적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환경으로 보게 되면 미용 산업은 무한 경쟁의 환경에 직면하고 있고 국제화가 가속되고 있다. K-뷰티 많이 들어보셨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뷰티가 세계적으로 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아이돌 출신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헤어 디자이너라든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그런 분야를 뷰티 분야를 거의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KBT의 파급력은 되게 커지고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용 경영의 활성화 방안은 지식 경영을 해야 된다. 암묵적 지식, 형식적 지식. 자, 암묵적 지식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재적 지식으로 노하우나 조직화. 그러니까 나의 노하우,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노하우를 암묵적 지식이라고 보면 형식적 지식은 뭐냐? 말이나 글로 표현되는 지식. 나의 노하우를 말이나 글로
표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거고, 어떠한 설계도 같은 거,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해 놓은 것들을 말이나 글로 표현해 놓은 것을 형식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개인 지식은 뭐냐면, 개인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지식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개인 지식이면, 조직 지식은 뭐냐면 조직 내에 축적되어 있는 기술, 특허라든가 경영 기법, 사업 영역, 조직 문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을 경영해야 된다. 지식을 창출, 획득하는 과정, 그것을 공유하는 과정, 이익을 창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과정이 실천 단계입니다. 고객 만족 경영을 해야 한다. 기술 변화를 리드해야 합니다. 전략적 경영을 해야 되고, 경영을 디자인해야 하며, 경영 혁신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식 경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노하우를 조직이 다 할 수 있게끔, 같이 할 수 있게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밑에 있는 디자이너들도 잘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놓는 거죠. 뭐 염색, 탈색에 한 번 탈색으로 은색을 만든다 하는 그런 노하우를 내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글로 표현해서 조직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지식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고객 만족 경영을 해야 하는 거죠. 고객들의 상황이나 맥락을 파악해서 고객의 니즈를 예측하고 고객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서 고객이 만족하는, 요즘은 고객 감동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죠. 그런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 변화를 리드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항상 찾아다녀야 되고 고객의 욕구나 만족을 통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내야 되는 거죠. 경영자는. 미용 경영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략적 경영을 해야 된다. 매력적 사업 영역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보유하기 위한 계획을 항상 세워야 되는 거죠. 항상 매뉴얼을 만들고 새로운 전략을 짜서 머릿속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외부 환경에도 관계 속에서 차별화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차별화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내적 능력 개발을 축적해서, 자, 좋은 점들을, 강점을 외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차별화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경영 단계는 분석하고 진단해서 그다음에 선택해서 좋은 점과의 나쁜 점을 분석해서 그거에서 좋은 점을 선택하고 그걸 실행하고 평가해야 되는 경영 단계가 전략적 단계다. 그다음에 경영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디자인의 원리인 균형과 조화, 경영에 접목시켜서 경영자가 수행하는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등의 경영 활동을 하게 되면 균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을 디자인하라 그러면 한 디자이너나 한 어떤 파트에 집중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미용 산업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경영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증시되는 효율성을 결합시켜 디자인하게 되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영 혁신을 해야 된다. 경영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경영 혁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영 혁신은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유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비전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한테 디자이너라든가 스태프들라든가 매니저와 같이 공유를 해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안 좋은 것들은 피드백해서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경영이다. 미용 산업 경영이다. 이제 미용실들은 그냥 원장님이라기보다는 미용 경영자가 되려면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춰서 같이 함께 성장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쫙 되게 길게 많이 해왔는데 그게 중요한 거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의사소통이 서로 잘 되어서 조직 설계, 그러니까 목표를 잘 설정해서 조직 구성원들을 잘 설계해서 직무를 분석해서 주어서 경영을 잘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게 따라서 미용 산업에는 매니저의 역할이 있고
기술자의 역할이 있고 기능사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나 스텝이나 얘들은 기술사의 역할이지, 기술적인 면이라고 보면 매니저 역시도 기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시술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고, 미용 경영자는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조직을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경영해 줘야 돼. 지식을 전달해 주어야 되고, 고객을 생각해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뭔가를 또 개발해야 되면서 기술 변화를 유도를 하고 전략을 짜야 되고, 그다음에 경영을 디자인해서 경영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 미용 산업의 경영자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오늘 많은 거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 넘게 제가 혼자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영 혁신은 또 경영자는 어떤 것이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미용 경영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 볼 거고요. 중간고사 힌트도 조금씩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